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 하나가 있어요.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에 가네요. 제 인생의 전부와 같은 아이입니다. 결혼한 걸 후회했던 적이 너무 많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할 것 같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만약 남편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제 아들을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결혼을 후회하기는 해요. 그건 순전히 남편과의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뭐 결혼을 후회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겠지만 말입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소개라기보다는 우연히 남편이 저를 보고 친구에게 소개해달라고 졸랐다고 합니다. 남편은 친구의 직장 동료였거든요. 나는 썩 소개해주고 싶진 않아. 그런데 너한테 첫눈에 반한 모양인지 자꾸 연락해서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왜? 어떤 사람인데? 만나면 자기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 꼭 마마보이 같단 말이지. 효자면 좋은 거 아니야? 효자면 당연히 좋긴 하지. 그런데 좀 유난 같기도 하고 그런 남자들이 결혼 대상으로는 빵점이잖아. 그러면서 친구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두 번 거절했는데도 계속 너 소개해달라고 얼굴 볼 때마다 조르는 거 보면 사람이 집요한 구석이 있어. 나는 그것도 조금 마음에 걸려. 하지만 저는 소개받겠다고 했어요. 친구에게 그렇게 계속 부탁하는 거면 친구도 곤란해진 거잖아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건 없지만 말입니다. 그냥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제가 거절하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만났습니다. 친구가 걱정한 것과 달리 남편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을 처음 만나고 온 날 친구와 바로 통화를 했었어요. 사람 괜찮던데? 대화도 잘 통하고. 처음 만나보고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신중하게 잘 봐. 나는 내가 완전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원래 소개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친구는 여전히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 준 걸 찜찜해했어요. 당시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걸로 친구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었던지라 아마 제가 괜찮았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맞기도 했고 말이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남편과 몇 번의 데이트를 더 했어요. 남편은 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때 저와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한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만남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이었고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으니 둘 다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이긴 했거든요. 저는 사실 막 결혼이 급한 나이도 아니었고 조금 더 만나보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성격이 소심하고 막 어디에다가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뭐 그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 결혼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도 이건 아닌가 싶었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바로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던 날이었어요. 너는 혹시 나중에 내가 아프면 나랑 같이 살 생각이 있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대뜸 그것부터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얼버무렸더니 남편이 대뜸 말하더군요. 그건 우리끼리 이미 다 이야기했지.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죠. 시어머니는 늦은 제 대답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시는 듯 했지만 남편의 그 말과 옆에서 가만히 웃는 제 모습에 별말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보통 첫 만남 때 그런 걸 여쭤보시나? 제 말에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 많으셔서 그래. 원래 당장은 어른들 듣고 싶은 말 해드리는 게 좋으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대답한 거야. 남편은 혹시나 제 입에서 결혼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까 서둘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로 문제가 되는 건 없었어요.
뭐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신신당부했다더군요. 일단 결혼해야 할 거 아니냐고 말이죠. 남편도 시어머니가 유난스럽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집안과 저희 집안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저희 집이 더 낫긴 했어요. 재산이나 그리고 다른 조건들도 다 말이죠. 제가 남편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부모님 직업도 저희 집이 조금 더 나았습니다. 형제들도 저희 집이 남편의 형제들보다 학벌이나 직업이 더 나았고요. 물론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여자보다 남자 쪽 집안이 조금 더 나은 게 대부분이긴 하잖아요. 별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부모님은 정말 티라고는 내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조건보다는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결혼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며 남편과의 결혼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말이죠. 혼수나 예단 같은 문제로도 조금 마찰이 있을 뻔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느 순간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주고받았습니다. 원래 저희 집은 그런 건 일체 주지도 받지도 않고 싶어 하셨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괜히 고집부리다가 딸내미가 안 좋은 소리라도 들을까봐 그냥 두말하지 않고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결혼식장에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준 친구가 왔었어요. 나는 정말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아직도 오빠가 마음에 안 들어? 나야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 알고 내 친구니까 당연히 내 친구가 아깝지. 그거야 당연한 거고.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냐 하는 거겠지. 잘 살아. 나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친구의 말에서 은근히 걱정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도 다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 알아서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은 결혼 전에는 크게 저에게 거슬리거나 잘못하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남편이 엄마 하면서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자주 내비치긴 했지만 뭐 그게 헤어지거나 할 거리나 아니라고 생각했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하고 온 날이었어요.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서로의 부모님께 선물을 고르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거 사드려도 되지? 그러면서 남편이 든 건 비싼 명품 가방이었어요. 사실 그 가방이 비싸기도 했지만 신혼여행 선물로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싶으시대? 그런 건 아닌데 혼수나 예당 같은 걸 본인이 원하는 만큼 못 받으셨잖아. 그래서 서운해하시는 것 같길래. 솔직히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고 또 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맞아요. 하지만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사지 마 할 것도 아니라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돈으로 사는 건데 뭐. 그런 제 말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그리고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신혼여행 선물은 당신이 우리 부모님 거, 내가 당신 부모님 걸로 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사드려도 되지? 라고 물었잖아. 그러면 그건 당신이 사드리겠다는 말 아니야.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정 사드리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사드려. 나는 그 정도 명품 가방을 바로 한 번에 살 만큼 부자도 아니고 넉넉하지도 않아. 나도 장모님께 명품 가방 사드리면 되잖아. 우리 엄마는 어차피 그런 거 부담스럽다고 받지도 않으셔. 그런 제 말에 남편이 입을 꾹 다물더군요. 한참을 그러고 있길래 삐졌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앞으로가 걱정되긴 했어요.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한참을 말이 없던 남편이 굉장히 꽁한 얼굴과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우리 부모님께 돈 쓰는 게 아까워? 순간 제가 말을 잘못 들었나 했어요.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내가 그만큼 능력이 안 되는데 과한 걸 사자고 하니까 그런 거지. 나는 우리 부모님께도
그런 과한 선물 안 해봤고 안 할 거야. 또 바라시지도 않고. 자기 부모님께만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께도 안 한다던데 거기서 무슨 더 할 말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다르지 않냐고 툴툴거리는 남편에게 뭐가 다르냐? 우리 부모님도 자식 낳아서 곱게 잘 키우신 건데 하니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시댁까지 가는 그 며칠 동안 내내 빈정이 상한 티를 계속 냈어요. 그래서 신혼여행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다는 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갔다가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의 선물도 당연히 사갔습니다. 명품 가방은 아니었지만 지갑을 사갔어요. 사실 그것도 원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싼 선물이긴 했었거든요. 남편이 하도 서운한 티를 내니까 원래 사드리려고 했던 것보다는 좋은 걸 샀던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 지갑이요.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면 안에 교환권 있으니까 가서 교환하셔도 돼요. 나름 고른다고 골랐는데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네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는 듯 저를 빤히 보다가 말하더군요. 지금 지갑을 사와 놓고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네. 저는 진심으로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티를 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건 비싼 지갑이었거든요. 포장을 풀어보지도 않고 종이 가방 크기에 한번 인상을 찌푸리더니 지갑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완전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딴 집은 다들 비싼 가방 하나씩은 덕덕 싸운다더니 혼수란 예단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했을 뿐이지 남들 하는 것만큼은 다 했어요. 당연히 가방 하나는 받으셨고 말이죠. 그런데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악의 없이 정말 의문인 얼굴로 되물었어요. 가방은 전에 해드려서. 뭐, 그래서 내가 지금 과한 걸 말하기라도 한다는 소리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요즘 것들은 이래서 안 돼.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어른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챙겨야지. 그러면서 저에게 종이 가방을 집어 던지셨어요. 물론 제가 맞은 건 아니었지만요. 너나 가져가서 써라. 그렇게 마음 없는 선물 받아서 뭐 하겠니? 그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 가방 하자니까. 어딘가 의기양양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표정에 순간적으로 정이 확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 앞에 놓인 그 종이 가방을 그대로 남편에게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지 않았지만요. 집어 던졌어야지. 아우, 내가 그 자식을 소개해주는 게 아닌데. 평소에는 나한테 잘하거든. 그런데 자기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저래. 대체 뭔지 모르겠어. 무슨 사연이 있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원래 그런 인간들이 있어. 지 엄마 죽고 못 살지만 효도는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 아니 효도는 셀프라는 말도 몰라. 지 부모님 효도를 왜 남의 자식 보고 하래. 친구가 저를 대신해 한참을 욕을 하더니 씩씩대는 말투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지갑은 어떻게 했어? 그렇게 화를 내시는데 어떡해. 그냥 환불하고 가방 사드렸어.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나 보더라. 거기서 환불하고 가방을 사면 어떡해. 버텼어야지. 근데 이번에는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비싼 거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원하는 브랜드의 가방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살짝 낮은 가격의 명품 가방인 게 이번에는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물러서진 않았어요. 제가 엄청나게 부자도 아니고 이제 결혼도 했으니 아이도 낳고 하려면 돈도 모아야 하잖아요. 이것도 제 기준에서는 무리한 거예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가 인상을 썼습니다. 내가 자식들 사정도 생각 안 하고 때만 쓰는 노인네로 보이냐.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괜한 분란을 더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제 사정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제가 오빠보다 연봉이 많다고는 해도 직장인 월급 뻔하잖아요.
그 말에 입을 딱 다물더군요. 자기 아들이 며느리보다 못하다는 게 시어머니에게는 엄청난 콤플렉스 같은 거였거든요. 전에도 비슷한 걸로 자존심 상한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했던 걸 우연히 들었던 적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래, 알겠다. 고맙다. 굳은 얼굴로 그 선물을 그렇게 받아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우리 엄마에게는 선물 뭐 했냐고요? 화장품 세트 했어요. 엄마는 그마저도 너무 감사하다고 웃으면서 받았고 말입니다. 솔직히 속이 빤히 보이는 그 모습에 또 정이 떨어지긴 했지만 애써 그런 모습에 화내지 않으려 모른 척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었던 건데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2년 뒤 도련님이 결혼하셨는데 동서가 될 사람에게도 똑같이 굴었어요. 더구나 동서는 도련님보다 조건이 살짝 좋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학교도 집안도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말이죠. 그래서 아들 가진 유세를 저한테보다 훨씬 더 떠셨습니다. 혼수랑 예단은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내가 아들 둘 있는데 이 정도 가방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는지 와. 그러면서 저한테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한 걸 또 분통스러워 하더군요. 동선에는 저나 저희 집보다 더 목소리를 내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도련님의 직장도 더 좋고 집안도 더 괜찮으니 숙이고 들어오는 게 컸습니다. 게다가 동서와 도련님이 동갑이었거든요. 그게 요즘에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여자 나이가 30이 넘으며 어쩌고 거리시며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냈어요. 뭐 내가 다 해야지. 동서는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마음이 더 쓰였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만삭이어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제대로 보거나 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전해 들은 걸로는 정말이지 가관 그 자체였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대출까지 받아서 어머니 혼수랑 예단에 해드렸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되물었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어린 줄 알았거든요. 한참을 모자란 상태에서 하는 결혼이니 최대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고요. 뭐 그 심정도 이해가 가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저와 동생에게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한 6개월 정도 육아 휴직기를 가진 다음 금방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사실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조금 더 쉬거나 아니면 이참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산임하길 바라는 기색이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얼마나 힘든데. 나 이제 그만두면 다른 곳 취직 못해. 누가 애 있는 경단녀를 취직시켜줘. 집에서 살림하면 되잖아. 오빠,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 조금 아끼면서 살면 되지. 동생은 그러던데? 각자 집 사정은 다 다른 거지. 나는 일하면서 살 거야. 그게 좋아. 도련님네는 동서가 아이를 가지자마자 일을 그만뒀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도 아끼면서 살면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에 다니는 게 좋았고 삶이 적성에 맞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제가 일을 그만두면 시어머니가 보나마나 시집살이를 시킬 게 뻔했기 때문에 지금이 나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으니까요. 모든 건 제 예상대로 굴러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동서를 불러내서 일을 시키고 대도 않는 심부름을 시키고 무슨 종처럼 동서를 굴렸거든요. 한 번은 제가 동서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어머님, 좀 너무하시지 않아? 동서가 확 잘라봐. 저는 성격이 그런 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그러면 내가 대신해줘.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시끄러워지는 게 더 싫어요. 동서는 순응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구박이 조금 심해지는 것 같으면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의 생일상을 차리는 날이었는데 먹고 싶은 걸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식구가 몇인데 그거 다 못 먹어요. 반으로 줄이죠. 내 생일인데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다 못 먹니?
다음에 또 드시면 되잖아요. 그날 다 못 먹으면 벌을 하는 건데 음식 남기고 버리면 벌 받아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욱한 듯 보였지만 가만 계시던 시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그건 그네 말이 맞아. 그렇게 많이 해서 다 못 먹으면 그게 낭비지. 시아버지는 낭비를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눈치 보느라 함부로 사지 못했다고 남편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싶다는 건 다 해드리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고요. 예,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입이 잔뜩 튀어나와서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던 날 남편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어른이 드시고 싶다는데 생일날 그거 하나 마음대로 못 드시게 아버지 앞에서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겠어? 그래서 처음에 내가 드시고 싶은 거 잘하는 맛집 가서 조금씩 사다 드린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건 싫으시다며. 꼭 자기를 위해서 며느리들이 하는 음식으로 드시고 싶으시다며. 그거 누가 다 해야 하는 건데? 당신이 할 거야? 그거 하루를 못해서 이러냐. 너는 우리 엄마 아빠 생일에 뭐 하는데 나는 하루라도 하지. 갑자기 욱해서 소리를 지르니 남편이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 생신 때는 제대로 뭘 챙겨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밥을 사는 것도 저였고 용돈을 드렸던 것도 저였으니 말입니다. 너도 그럼 우리 엄마 생일에 우리 집에 가서 미역국 끓여. 아니, 뭐 말을 그렇게 해.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남편도 더는 저에게 뭐라 말하지 않았고 말이죠. 물론 시어머니는 아니었지만요. 이렇게 가짓수가 적은 생일상은 처음 받아본다. 맛이 이게 뭐니? 나같이 불쌍한 여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거다. 아니었어요. 생일상은 그 누가 봐도 으리으리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져 있어서 더 이상 음식을 놓을 곳도 없었어요. 게다가 저나 동서도 생일 선물로 현금을 섭섭치 않게 드렸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욕심은 정말 끝을 몰랐습니다. 그게 다 어울려 다니는 다른 할머니들 때문인 것 같았고 남편이 언젠가 한번 말했던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어울려 다니는 친구분들이 다들 부자에 자식들도 의사다, 변호사다, 한다닥하는 사람들이라 생일이나 이런 날은 어마어마하게 생일상을 받고 선물도 받는다고요. 그렇다고 형편도 안 되는데 같은 걸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형편이 다 다른 건데 어떻게 해달라는 걸 다 맞춰드려. 그리고 나도 섭섭해. 당신은 우리 부모님 생일 한 번도 먼저 챙긴 적 없으면서 나한테만 이렇게 매번 과한 걸 요구하는 거. 아이고, 알겠다 알겠어. 유세 좀 그만 떨어. 내가 유세 떠는 거야? 당신이랑 어머님이 과한 걸 바라니까 하는 말이지. 제 말에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한 해에 두 해가 지나면서 남편과 제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점점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거슬렸고 남편은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야근이다 뭐다 해서 정신이 한참 없던 사이에 시어머니의 생신이 걸린 겁니다. 그때가 회사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던 때였고 저는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미리 이야기했었거든요. 이번 시어머니 생신은 당일 월차를 쓰지 못할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회사에 그게 뭐라고 시어머니 생일 하나도 못 챙긴다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시어머니 생신은 매년 돌아오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싸우고 싶지 않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거들더군요. 진짜 그날 하루도 못 빼?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얼마 전에 지나간 우리 엄마 생신 때는 야유회 간다고 밥 먹으러도 못 온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싶어서 노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얼마 전에 자기가 한 짓이 생각이 났는지 입을 다물기나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한바탕 난리치는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린 뒤
지끈지끈 아파오는 머리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어머니 생신 이야기 꺼내지 마. 나도 이제 당신이 한 만큼 할 거니까. 자기는 우리 부모님 생일에 10원 한 장 안 쓰면서 매번 나한테는 왜 이러는 건데.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어떻게 이렇게 드신지. 아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지금 같았으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싸웠을 텐데 그때는 저도 정말 힘들었던 때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1년 동안은 정말 냉정 그 자체였어요. 저도 회사 일이 더 바빠져 집안일에 화낼 힘도 없었고 남편도 그런 저를 건들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화풀이는 오롯이 동서를 향했고 사실 저도 알고 있긴 했지만 상당히 지쳤었던지라 그런 동서를 모른 척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들어요. 그러던 중 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폭발시킬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는 바로 저의 친정엄마 생일이었어요. 내가 오늘 식당 예약해놨어.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가자. 남편이 그런 말 하더군요. 웬일로 저러나 싶었습니다. 평생 장인어른, 장모님 생일이라고는 먼저 챙겨본 적 없던 사람이 말이죠. 부모님께도 이야기했더니 두 분 다 놀라워하시더군요. 그리고 기대도 하시고 말이죠. 박서방이 나이가 들더니 잘도 드나? 평생 가야 밥 한 번 먹자고 먼저 이야기한 적 없는 사람인데. 그러게 무슨 일이라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게 이름도 무슨 관이던데? 한식집인가 봐요. 시집 잘못 보냈다고 그렇게 후회를 했는데 이제 조금 나아지려나 보네. 엄마가 남편을 정말 많이 원망했거든요. 안 그래도 아깝다고 여기며 시집 보낸 딸인데 가서 처가나 저한테 하는 걸 보고 있으니 속이 터진다면서 말이죠. 얼마 전에는 저에게 먼저 이혼 이야기를 할 만큼 사위인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엄마 생일 아침에 밝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사위가 밥을 사준다고 아침부터 일어나 곱게 화장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그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뭘 그렇게 차려입어? 밥 한 끼 먹는 건데. 그래도 좋은 식당 가는데 이 정도는 입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차림이 정말 집 앞 식당에 가는 차림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입고 가게? 이게 어때서? 밥 먹는 데는 편한 게 최고지. 그렇게 말하며 남편이 먼저 집을 나섰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예약했다는 그 식당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맞아? 제가 너무 당황해서 먼저 물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엄마 아빠를 모시고 간 건 다름 아닌 동네 국밥집이었어요. 막 비싼 국밥집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동네 어디나 있을 법한 그런 국밥집 말입니다. 왜? 여기 맛있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장모님과 장인어른 생신이라고 밥 사드린다고 예약까지 해뒀다면서 데리고 온 것이 8,000원짜리 국밥을 파는 식당이라뇨. 순간 부모님 보기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에 열이 확 올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미쳤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저와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걸로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는 우리 부모님 생신 때 한 게 뭐가 있냐는 말에 화가 나서 일부러 이런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완전 화가 난 상태로 남편을 그 자리에 잡아 죽을 듯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저를 잡았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소란스럽게 하지 말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 말대로 해.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분하고 또 남편이 미웠지만 아빠 말처럼 오늘은 엄마 생신이니 참기로 했어요. 하지만 식당에서 밥을 먹는 내내 정말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나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진짜 맛집이라 예약 일찍 해야 했던 곳이에요. 그렇게 맛있구먼. 그렇죠. 제가 장모님 국밥 좋아하시는 거 알고 딱 여기가 생각이 났잖아요. 남편은 저와 엄마 아빠가 지금 얼마나 기가 차고 화가 나 있는 상황인지 그 속도 모르는 사람처럼 혼자 들떠서는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 생색을 내는 거에 정말 머리가 띵할 지경이었어요. 장모님 좋아하는 음식 다 기억해놨다가 이러는 사이가 어딨어요. 저니까 이렇게 챙겨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 엄마는 단 한 번도 국밥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도 아니에요. 아빠가 친구분들이랑 국밥을 자주 먹으러 간다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당장이라도 지금 국밥을 처먹는 저 뒤통수를 그릇에 쳐박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꾹 참았어요. 그리고 그 지옥 같았던 식사 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선물도 용돈도 그 무엇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당 8,000원짜리 국밥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사주면서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냈어요. 그 순간 모든 정이 다 떨어지면서 이 사람에게 나와 우리 부모님은 딱 이 정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더는 저 사람과 가족으로 살 수 없겠다는 생각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했더니 충분한 유책 사유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 문제로 이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말이죠. 일단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생신에는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더 말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니 정말 끝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제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면 저에게 문자가 오게 설정해뒀거든요. 그런데 문자가 온 겁니다. 900만 원이 인출되었다고 말이죠. 정말 놀라서 문자를 확인하니 무슨 안마의자?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현금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말고는 남편뿐이었기에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야? 뭐고? 내 카드로 왜 900만 원을 긁고 안마의자는 왜? 사실 그때가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 생신이었기 때문에 왜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당신한테 바로 연락이 가? 너 지금 장난하니? 그러면 몰랐으면 나 모르게 내 돈 900만 원을 쓰려고 있어? 너 도둑놈이니? 아니,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정말이지 입에서 쌍욕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에 이를 악문으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에 남편이 말을 잇더군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사드리자고.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당신 돈으로 한 것도 미안한데 알다시피 내가 최근에 주식에 돈을 다 넣어놔서 여윳돈이 없잖아. 그래서 잠시 빌린 거야. 나중에 주식으로 돈 따면 다 갚을게. 시끄럽고 당장 취소해. 뭐? 당장 취소하라고. 싫어. 못해. 뭐라고? 야, 너는 돈도 잘 버는 애가 시어머니한테 생신 선물로 이 정도도 못 해주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생신 아니라도 명품 가방 같은 거 턱 하고 가져다 바친다더라. 남편 낳고 길러줘서 감사하다고. 심호흡을 한번 했어요. 아니면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다른 집 사위들은 딸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장인어른 장모님 해외여행도 턱턱 보내드리더라. 근데 너는 우리 엄마 생일에 뭐 했니? 8,000원짜리 국밥 샀잖아, 이 새끼야. 제 말에 가만히 듣던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내 마음은 해외여행보다도 컸어. 야, 그럼 나도 마음으로 할 테니까 그거 당장 환불해. 나도 마음으로 8,000원짜리 밥 사겠다고.
제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당연하죠. 제 말이 다 맞으니까요. 남편은 반박은 하지 못하고 잠시 뒤에 낮게 이야기했습니다. 환불 못해. 뭐? 이미 샀고 어머니한테도 드린다고 말했고 나는 절대 환불 못해. 그런 줄 알아. 그 순간 뭔가 이성이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뭔지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올랐습니다. 여태 서운했던 거,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것들을 다 엄마에게 이야기했어요. 꺽꺽거리면서 말이죠. 사실 그동안엔 엄마가 속상해할까봐 이야기 안 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뭐 남편이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은 다 하셨겠지만 말이에요. 그 집 주소 불러봐라. 끝까지 가만히 다 듣고 있던 엄마는 내일 생일잔치가 있을 시댁의 주소를 불러보라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었지만 엄마는 끝까지 이야기해주지 않고 주소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어차피 이혼도 마음먹었고 이판사판이다 하는 마음의 말입니다. 내일 그 잔치 너도 꼭 가라. 알겠지? 사실 안 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남편이 되지도 않는 애교를 부리며 저에게 말을 걸어왔지만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작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어요. 아마 남편은 제가 며칠 이러다 말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늘 그랬던 말이죠. 하지만 그동안 쌓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폭발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시어머니 생신에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생각한 듯 옆에서 알짱거렸어요. 거 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해드려도 되겠다 싶지? 여보,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집 우리가 물려받을 건데, 그리고 그 안마 의자도 우리께 되는 거고. 제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잠시 눈치를 보더니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저도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는 내내 저에게 말을 걸었지만 정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어제 친정엄마의 말대로 아이는 다른 집에 잠시 맡겨둔 상태였거든요. 애는 나중에 데려올 거예요. 지금은 친구 집에 있어요. 할머니 생일인데 데리고 왔어야지. 제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 이미 배송된 안마의자를 빤히 봤어요. 제가 그걸 보는 걸 알아챈 시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고 헛기침하며 자리에 앉더군요. 너 결혼하고 제대로 된 선물은 처음 받는구나. 매번 그 선물 같지도 않은 것들만 가져오더니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가만 듣고 있자니 열이 뻗쳐서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던 그때였어요. 띵동 하고 주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모두 와 있었거든요. 도련님네 식구들, 그리고 저희 식구,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두 다 말이죠. 시어머니는 올 사람이 없는데 라며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엄마가 서 있었거든요. 사돈, 사돈이 여긴 어쩐 일로? 맡겨둔 거 있어서 가져가려고 왔어요. 엄마는 그렇게 말한 뒤 성큼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의 손에는 커다란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성격을 아는지라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지금부터 엄마가 뭘 할 건지 너무나 예상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다치니까 다들 물러서요. 엄마는 그렇게 말한 뒤 거실 한복판에 있는 안마의자 쪽으로 갔어요. 이거 맞지? 그렇게 말하고 저를 가만히 보길래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엄마가 망치로 그 포장도 채 뜯기지 않은 안마의자를 부수고 있었거든요. 아,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사돈, 안 사돈. 아니, 사돈, 지금 미치셨어요. 얘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 당장. 하지만 너무 놀란 사람들은 그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안마의자를 내려치던 엄마는 분이 좀 풀렸는지 아니면 힘이 딸렸는지 저희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곧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 안마의자 가져가실 거예요. 아, 사돈지는 미치셨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 내 딸 몰래 내 딸 돈 훔쳐다가 산 거면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 신고해보세요. 내 딸 돈 훔쳐갔다고 나도 신고할 거니까. 그 말에 시어머니는 놀라서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모두가 놀랄 만큼 말이죠. 그리고 박서방. 네? 그리고 남편은 군기가 바짝 들어 깍듯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남편이 저희 엄마 말에 그렇게 깍듯하게 대답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아마 곧 이혼 서류가 날아올 거야. 그러면 거기에 도장 곱게 찍어서 다시 보내. 양육권은 물론 엄마가 가져올 거야. 주식 투자로 돈도 없고 월급도 부인보다도 적고 또 아들이랑 놀아준 시간도 없어서 엄마만 찾는 아들의 양육권을 설마 가져갈 생각은 아니겠지? 소송에도 무조건 우리가 이기니까 양육비 더 줘야 할 상황 만들지 말게. 남편은 엄청나게 놀란 듯 했어요. 이혼이요? 아니 이게 무슨... 자기야, 정말이야? 이혼을? 당신이 그날 우리 부모님 국밥집에서 생신 축하한다고 밥상 그 순간 난 이혼 결심했어. 아니 그럼 일로 무슨... 장모님한테는 생신 선물이라면서 8,000원짜리 국밥 사는 인간이 지 엄마 생일에는 마누라 돈 몰래 빼다가 안마의자 사고 내가 정신이 제대로 바뀐 인간이면 너랑은 더 안 살지 않겠니? 나를 무슨 호구 등신 취급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는 네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나와. 그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서류 도착하면 얌전히 도장이나 찍어. 절도죄로 확 신고해버리기 전에. 알겠어? 신고가 되는지 아닌지도 몰랐고 그냥 겁주기 위한 협박이었지만 남편에게는 통한 듯 보였습니다. 얼마 뒤에 보낸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다시 보냈더군요. 나중에 들은 건데 남편은 절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랬다가는 저희 엄마가 망치를 들고 찾아올까 겁이 나서 도장을 찍었다더군요. 아마 엄마는 그래서 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딸 더는 건들지 말라고 협박하는 용도로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 고장난 안마의자를 고쳐 써보려 했지만 결국에는 버렸다더군요. 이건 동생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은 주식에 박아둔 돈을 거의 모두 잃었어요. 저는 정말이지 하늘이 도운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으면 돈 한 푼 얻는 놈을 떠맡아 살 뻔한 거잖아요. 남편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긴 해요. 다시 합치거라. 응? 그때 너희 어머니가 하신 모든 행동은 내가 다 용서하마. 그리고 너한테도 선물 사달라는 등 그런 소리 이제 하지 않으마. 이미 늦으셨어요. 저는 어머니랑 그 사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아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가족으로 지내요? 이제 돈도 없는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생각에 아마 앞이 막막했을 겁니다. 제가 거절하자 저에게 쌍욕을 하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 그럴 리가 없지. 사람이 쉽게 변할 리가 없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재로 인한 시어머니의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졌고 그 화풀이는 동생에게 향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동생에게는 미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다 못한 동서는 결국 이혼 소송을 했고 그동안 시어머니의 학대에 대한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놨던 모양인지 제3분할의 위사료의 합의금까지 받고 이혼했다더군요. 물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쟁이의 양육권도 말이죠. 시어머니는 결국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며느리 둘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아들 둘을 이혼남으로 만들고 만 겁니다. 그 뒤로 동서와 만난 적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 다시 합치라고 하는 걸 거절하자마자 2년 전년 하면서 쌍욕을 하더라고요. 형님한테도 그랬어요. 당연하지. 그 양반은 죽을 때까지 그 병 못 고쳐.
동생에게도 찾아와 빌다가 안 통할 것 같으니 욕을 퍼붓고는 침까지 뱉고 돌아가셨다고 말이죠. 그렇게 효자이던 아주버님도 돈 없으니까 연락 한 번 없이 안 오더라고요. 자기가 효도하기는 싫으신가 봐요. 왜 자기가 안 하고 부인을 이용해서 효도하려고들 하는 걸까? 그러니까요. 저와 동서는 아직도 종종 만나면 예전 이야기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소개해준 직장도 다니면서 이제는 돈도 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이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네 할머니들과 계속 친했다가는 집안을 말아먹겠다면서 시아버지가 내리신 결정이었다고 들었어요. 아들들과 같이 살길 원했지만 둘 다 유난히 시어머니와는 같이 살길 거부했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엄마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냥 선택적 효자지. 그렇게 효자고 지 엄마를 위하면 이럴 때 같이 살면서 옆에서 극진히 모셔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전에 이야기했던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승진도 했고 연봉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뒤에서들 하는 이야기지만 저희 회사 여성 최초의 임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요즘 회사 일은 잘 풀리고 있어요. 초등학생인 아이는 엄마 아빠와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부담드리기 싫어서 따로 살려고 했는데 엄마가 절대 같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손주 보는 재미를 누리고 싶으시다면서 말이죠. 요즘엔 저보다 아들과 더 친하니까 뭐 말 다 했죠. 어차피 아빠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라왔던 아이여서 그런지 지금이 더 행복하고 편하다고 하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마음 한편이 짠해지긴 합니다. 그리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혹시나 아빠 없이 사는 거에 대해 아이가 주눅이 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최고의 복수는 제가 잘 되고 제가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 해요. 아마 제가 성공하면 할수록 남편과 시댁에서는 과거를 후회하고 배합할 테니까 말입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성격상 저를 계속 지켜보며 저는요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하고 계실 게 분명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물론 잘 되고 있지만 저는 앞으로 더 잘 되려고요. 또 그러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야기였죠. 저는 순식간에 한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잠시나마 재미있으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흘러간 과거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니까 재밌어 하셔도 돼요. 아이가 학원을 마칠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은 넉 달 만에 받은 월차인데 아이와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0 넘게 나이 먹은 할머니랍니다. 배움이 미흡하여 남들 다 공부할 때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가 결혼하고 나서야 글을 옳게 쓰고 읽을 줄 알게 되었었죠. 저는 이 글들을 뻣뻣하고도 시큰한 손목힘을 빌려 수기로 씁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컴퓨터 글자로 옮겨주어 유튜브에 보내겠다고 하셨죠. 글빨이 시원하지 않아 보잘것없는 완성본이 나올 수 있겠으나 진심을 담아 쓰는 것이니 이왕이면 사람들 중에서 제 것을 뽑아 읽어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청자 여러분께서는 저의 가족 중에서 누가 이 글을 옮겨주는 것일지 마치는 소소한 재미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저의 자식으로는 큰아들이 지금 50살이고 딸이 48 먹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44입니다만 자기 형 누나를 따르지 않고 여태 혼자 장가를 안 들었습니다. 다 쭈그러진 피부 가죽이 슬슬 살 만큼 다 산 나이입니다만 저의 마음만은 언제나 이팔 청춘과도 같으니 고난에 찌든 삶 속에서도 한 줄기 흥겨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렁이고 둠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TV 속 가수 임영웅을 보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생전 연예인을 이렇듯 좋아해 본 것이 임영웅을 보고 나서가 처음이었어요. 열혈 지지자가 된 저를 향해서 개 주책바가지라고 흉을 보는 저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는 지는 얼마나 잘났기에 나에게 그리 쉽게 지적질을 하고 비난을 퍼부었는지.
남편이란 잡자가 저에게 지난 세월 안겨준 것은 순 고통뿐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통해서나마 시원하게 한번 떠들어보고 싶군요. 제가 남편에게 시집 온 것이 22살 적의 봄이었습니다. 저는 시집 온 직후부터 드립다 고생을 했어요. 순전히 집안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이었지 저는 예전에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공장에 나가 적은 돈을 만지는 것으로 만족하여 지내고 있었으나 제 가족들은 저를 쫓아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20살에 만났던 남자와 사이가 흐지부지 되어버리자 21살이었던 저에게 자꾸 부모님은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늦가을게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한 4번을 그러고 더 봤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저는 남편과 결혼하는 것으로 이미 상황이 다 정리되어 있었어요. 남편은 변변찮은 직업을 가진 자였고 벌이 역시 밟을 일 없었습니다. 실직이 불안에 시달려야 했죠. 저는 시댁과 한 동네에 살았는데 이게 참 고역이었어요. 남편은 일남 이녀 집안의 셋째였고 저에게는 2명의 신우가 있었습니다. 이 성질 고약한 것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시집 와서 이듬해 바로 저희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출산 후에도 온갖 시댁 집안일을 다 해야만 했고 신우가 살림 차린 집에 가서 정리하는 것도 저의 몫이었습니다. 요리며 빨래, 청소, 시부모 수발까지 제가 독박을 썼어요. 남편은 집안에서 칭찬만 듣고 왕처럼 자라난 아들이었습니다. 딸만 내리 2 낳아서 시집살이 호되게 했었는데 그나마 아들인 저희 남편 낳고서는 살만했다고 해고하시는 시어머니가 그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 동정심이 일어 잘 모시게 되었죠. 딸만 2 낳았던 그 사정은 제가 어디서 많이 본 슬픈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제가 잘못 판단하고 제 발등 도끼로 내를 찍었던 셈이었죠. 시어머니 또한 성질머리가 아주 못된 분이었으니까요. 이건 나이가 들으셔도 변함이 없었고 늙어가실수록 얼굴에는 심술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답니다. 저에게 걸핏하면 핀잔을 먹이고 괴롭혔던 신우들은 그러면서 시부모를 제가 모시게 바랐어요. 원래 부모 봉양은 아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들이 알아서 모시는 게 맞으니까 올케가 우리 부모님 도맡아야지. 안 그래? 딸이 놀이가 어떻게 나서겠어. 아마 아들의 존재를 귀히 여겼던 시부모를 향한 애증을 신우들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 억울했던 것은 며느리인 저는 시부모로부터 애정이나 인정을 받아본 적 없단 것이었죠. 맹목적으로 희생정신을 강요당하는 것은 언제나 저였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에 무슨 탐날 만한 재산이 있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시아버지는 일찍이 치매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주 깜빡깜빡하셨고 이상하게 집 밖으로 잘 놔두시는 게 기이했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 시아버지는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가셨다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떼셨습니다. 빙판길 위에서 3개 넘어졌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던 게 원인이었죠. 넘어진 충격 때문이었는지 체온이 낮아서 그리 되셨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사인이라는 걸 정확히 밝히진 않았어요. 네가 잘 지켜보고 돌봐드렸어야지. 네가 정신 차리고 있었음 이 꼴 안 났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저주를 받았구나. 시어머니는 제 탓을 하셨고 저를 원망하셨어요. 저주 운운하시며 저를 향해 깊은 분노를 드러내셨죠. 시아버지 그리 되셨던 날, 그 전날 저녁부터 우리 막내가 열이 났어요. 어린아이가 열이 막 나서 이마가 펄펄 끓는 듯 하니까 제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나가서 약국이라도 가보라니까는 남편은 이 시간이면 문을 다 닫았을 텐데 어딜 가서 약을 사오냐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 간절한 부탁을 일축했었죠. 아이 곁을 한시도 떠날 수 없어 물수건을 든 채로 옆에 붙어 있었고 밤새 졸다 말다 반복하다 보니 아침에는 번뜩 일어나 식사를 차리는데 정신이 팔렸어요. 시아버지 생각할 겨를이 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뒤 막내 아들이 언젠가 또 아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그것을 빼앗았어요. 절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물수건을 바닥에 획 집어던지셨죠. 그 바람에 아이는 놀라서 울음이 터졌는데 시끄러워. 귀 다물어. 시어머니는 역성을 내셨습니다. 아이가 알면 대체 뭘 한다고 그러셨을까요? 물수건 들고 아이 간화하는 꼬라지만 봐도 시아버지 호모에게 떠난 날이 떠오른다며 시어머니는 경기를 일으키듯 싫어하셨고 저를 더욱 원망하셨습니다. 시집 와서 시부모 시누이들만 절 괴롭게 했냐 하면 애석하기도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이요. 저를 가장 못살게 군 선봉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없는 형편에도 그렇게 술을 사다가 마셨습니다. 몇 없는 친구들도 전부 술 친구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아주 멀쩡하다가도 술만 들어가면 천하의 개가 되었어요. 그놈의 술주정 때문에 저와 아이들은 겁에 질린 채 벌벌 떠는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다고 친정집이 저에게 기대할 수 있는 든든한 곳도 아니었죠. 결코 아니었어요. 저는 네 남매 중 둘째였습니다. 그리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죠. 남동생과 여동생은 새어머니가 낳은 자식들이었어요. 제 위로는 친언니가 있었고요. 저의 친모는 제가 언니에게 듣기론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빴다고 합니다. 딸만 둘 줄줄이 낳아서 더욱 싸웠었다고 하고요. 정확히 어느 날에 친모가 집을 떠났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언제부턴가 새어머니란 사람이 들어와서 아버지와 살기 시작했고 동생들이 생겼습니다. 저의 언니는 저보다 결혼을 1년 더 먼저 했습니다만 언니는 일찍이 돈 벌겠다면서 이놈의 집구석에는 정을 붙일 수가 없단 말을 남기고 진작 타지로 떠났었어요. 그래서 남겨진 저는 집안에서 홀로 이방인이었죠. 참 많이도 외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 안에 있지만 저는 속해 있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니 더욱 힘든 일들 뿐이었고 저는 한껏 지쳐만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리 되신 일로 심신이 한층 더 고단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멀리 사는 언니로부터 연락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저희 친모 소식이었습니다. 암만 해도 어머니를 찾은 것 같아. 어머니를 안다는 사람이 있지 뭐니. 심장이 쿵쿵 뛰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래도록 제 곁을 떠나 있었던, 그러나 원망보다는 늘 그리움이 앞섰던, 생각만으로도 그저 눈물이 나는 어머니란 존재였습니다. 언니가 어머니를 찾아가 본다기에 다음 소식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다시 기다리던 언니의 연락을 받았는데 지난 주말 주소지로 가보았으나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죠. 모처럼 시간 내서 이동하였건만 아쉽다는 언니의 말에 저는 그 주소를 물어봤습니다. 언니의 집보다는 제가 사는 곳에서 훨씬 더 가까운 동네였어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설렜습니다. 남편이 오면산을 찌푸리며 출근하는 것을 배웅하는 일도 아름다운 일상의 한 조각으로 느껴졌어요. 아이들에게 되도록 깔끔한 옷을 찾아 입히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2번이나 갈아타고 나서야 도착한 동네에서 물어물어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웬 호화로운 주택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배를 눌렀습니다. 답이 없기에 대문을 쾅쾅 두드려도 봤죠.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을 마주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잡고 있던 아이의 손마저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예요? 누구신데 이러시죠? 저를 향해 묻는 중년의 여자는 분명 저의 친모였어요. 얼굴이 흐릿하게 기억이 안 나서 걱정했었는데 직접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저예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제 말에 고개를 갸웃거리던 친모의 표정이 이미 경악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놀란 표정을 지우려고 애를 쓰면서 헛기침을 하더군요.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얼른 가세요. 엄마, 제 아이들이에요. 엄마 손자 손녀예요. 얼굴들 한번 보세요. 저를 밀어내는 친모를 향해 저는 때를 쓰던 말하며 아이들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앞으로 떠밀린 저희 아이들은 어리동절해선 자꾸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참 승간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저를 못 알아본 척하며 인정하지 않으려는 친모에게 따지듯 물어댔고
친모는 제가 그럴수록 더욱더 잡아떼며 완강히 굴었어요. 아우, 그만해. 잊지 말고 가거라. 너 이러다 진짜 나 죽을 일 있니? 나 곤란해지는 건 생각 안 해? 아휴, 날 찾아오다니. 이기적인 것. 이내 친모는 한숨을 토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알아봤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받은 저는 씁쓸한 눈물을 속으로 삼켜야 했어요. 무서운 분위기를 느낀 아이들이 제 외투자락을 저마다 잡아오며 집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것을 참아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친모는 제가 느낀 바로는 회한이라는 게 담긴 눈빛으로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른 가. 가서 너대로 살아. 절대 다시 찾아오지 말고. 몇 걸음 걸어간 저를 금세 쫓아와 잡은 친모가 주머니를 뒤지더니 나온 돈을 저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 돈을 꼬깃 손에 쥔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본 친모는 등을 돌렸고 대문 안으로 사라졌죠. 쾅 하고 크게 닫히는 소리가 저와 친모의 인연을 정리해주는 신호가 되었어요. 그 후로는 어떻게 사셨는가 또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서글픈 문정박대를 당한 제 이야기를 듣고 상심한 제 언니 또한 마찬가지로 저처럼 다시는 친모를 찾지 않았고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기에 이제 아무도 알 길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뿌리 내릴 곳을 찾지 못해 가벼운 바람에도 나부끼는 처연한 나무처럼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신을 기대고 뉘을 곳이 없었으니 나무는 바짝 말라만 갔죠. 새 아이들이 있었기에 저는 지쳐 쓰러져 있을 순 없었고 언제라도 무슨 일이건 하고 있었습니다. 큰돈이라도 벌어오고자 했어요. 돈을 제대로 벌어올 줄도 그것은 조금이나마 저축하고 모을 줄도 모르는 남편이었기에 제가 그까지 돈도 벌어오지 않으면 저희 가족은 굶어 죽을 판이었죠. 저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가난의 굴레를 끊는다거나 벗어나고자 하는 과욕 따위는 없었어요. 그런 것은 헛된 사치였죠. 다만 가난의 굴레 속에서 비참하게 배골아 죽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아둔한 엄마 밑에서 자라는 죄로 제 자식들은 참 많은 순환을 겪었어요. 날아드는 술병에 놀라 비명을 지르면 더한 광경이 펼쳐진다는 것을 습득하게 된 아이들은 슬플 만큼 집안에서의 폭력적인 환경에 초연해졌습니다. 남편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숨죽이고 사는 편을 택했던 것이죠. 새 자식에게 너무나도 미안합니다. 무능력한 어머니, 없는 게 나은 아버지, 부모를 잘못 만나 추운 겨울날 갯떨듯 떨어대며 공포 속에 살았던 아이들의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시절 저 또한 죽지 않으려고 갖은 애를 써가며 버텼습니다. 남편이 그나마 잠잠해지기 시작한 것은 큰아들이 성인 되고 나서부터였어요. 장성한 아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자기를 이겨먹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슬쩍 꼬리를 말고는 양반 행세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것 중 하나가 개판이라서 모두가 불편해하는 친가도 그렇지만 전혀 의지할 때가 아닌 외가였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어울릴 친인척이 없다는 게 아쉬우면서 미안합니다. 끝으로 가까이 살았지만 아이들은 모두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항상 다혈질 성격에 저에게 쓴소리만 하셨던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풍을 맞았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군대에 가 있을 때였네요. 그게 천벌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뭘 하나요? 돌보아야 하는 것은 또 제 몫이었는걸요. 너무나 당연하게 저한테 순서가 오더군요. 신우들이 능총스레 그 순서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저희 딸은 너무나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 엄마가 돌봐야 해? 이해가 안 가. 진짜 지긋지긋하다고. 그냥 할머니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엄마를 힘들게만 하잖아. 그리고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 나는 할머니가 그냥 빨리 가버리셨으면 좋겠어. 오죽하면 저희 아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다 나왔을까요?
저는 그 와중에도 제가 다 죄인이라 아들로 하여금 그런 말까지 하게 했구나 싶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심보 고약하게 쓰셨던 시어머니는 막내 아들과의 바람과는 달리 몇 해를 더 살다가 가셨어요. 그래도 천수를 누리시진 않아 다행이네요. 아니었다면 제가 이날 이때까지 시어머니 돌보고 있었으려나요? 생각만 해도 오싹해집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남편은 웬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말이야. 이 여편네 하나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허망하게 가신 것 같단 말이지. 의심스러워. 어머니 말대로 진짜 저주라도 내린 거 아니야? 듣지 않는 노인네들 빨리 꺼지랍시고 이 여편네가 저주라도 퍼부은 거 아니냐고. 온갖 구박을 받으며 희생했건만 돌아온 건 이따위 취급이었죠. 남편의 망발에 분노한 것은 비단 당사자인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과 제 주위의 몇 안 되는 지인들은 이제 저보고 남편과 당장 이혼해라고 성화했어요. 남편이 별 거지 같은 사람이고 시댁이 쓰레기 같은 집안인 것을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남편과의 부부애가 있었냐고 하면 잘 모르겠네요. 그저 부부로 묶여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고 주어진 조건이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세월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생각하자면 덜컥 겁부터 났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곤 가사노도 닥치는 대로 큰일이나마 해서 푼돈이라도 벌어오는 것. 애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밥 차려주는 것들이 남아있었어요. 저에게는 소위 자립심이나 독립의 욕구가 없었고 재산이라 부를 것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았으니 이혼해봤자 들어오는 이득이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만 했던 듯 싶습니다. 이혼이라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돌려 받아들였던 것이죠. 저는 겨우 그 정도 그릇이었던 셈이네요. 그렇게 또 답답하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애들이 다 커서 결혼한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시 속절없이 흘러갔죠. 첫째 장남 아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살더니 결혼해서도 그쪽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포항에서만 오래 살다가 작년에 울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다시 올라와서 살 생각은 전혀 없다네요. 첫째인 탓에 지 아버지 유독 못났던 시절의 모습들을 남매 중 가장 많이 봤고 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첫째와 남편은 사이가 살가웠던 적이 없었어요. 저와는 문제없이 잘 지내왔다고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분위기가 안 좋게 되었던 적은 있습니다. 저 한갑 때였는데요. 좋은 날이었는데 눈치 없이 남편이 웬일로 술에 또 취해서 오만 깽판을 다 쳐놨어요. 나 한갑 때보다 다들 엄청 신경들 쓴 티가 나는구만. 누구는 한갑 밥상이고 누구는 아주 한갑 대잔치야. 에라 이 망할 것들. 하나가 찢어버려. 한갑은 무슨 한갑을 축하한다치고 모였어. 남편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화가 난 첫째가 저를 따로 불러다가 그랬어요. 이젠 정말 갈라서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사실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요? 아니면 뭐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시게요? 진짜 보는 사람 답답해서 미치겠다고요. 너도 왜 이러니? 네 아버지 오늘 약주가 과해서 그러는 거야. 조금 있으면 제풀에 지쳐서 잠잠해질 테니 한번 봐라. 미치겠네. 어머니,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머니도 좀 착착하세요. 자식들 보기 민망하지도 않으세요? 손주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시냐고요. 그날따라 첫째가 화가 잔뜩 났고 계속해서 저에게 이혼하는 것이 낫다며 말을 해댔어요. 이혼이 어디에 쓴 일도 아니고 저는 이혼이라는 게 그때는 거추장스럽게 여겨졌기에 첫째의 강요를 끝내 들어주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곳을 계기로 첫째와 저 사이의 분위기가 약간 딱딱해졌고 이상하게 되었네요. 차라리 첫째의 말을 듣고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행동을 했다면 그 후로 10년이 더 흐른 지금까지 다른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아릿해져 옵니다. 결혼은 재미없는 것,
그저 버티며 사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왔으니 이혼이 크게 의미가 있나 싶었네요. 무엇보다 나눌 재산도 없었고 말이죠. 서울 어디인가의 임대 아파트. 그것을 보금자리로 두고 얌전히 늙어가는 부부에게는 이혼이란 말이 어울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은 저를 똑배 닮았는지 결혼을 잘못했어요. 딸만 둘을 낳았는데 둘째 손녀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그렇게 사위랑 싸워댔죠. 딸은 부천에 살아서 저희 집과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사정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헤어지니 많이 하더니 별거 한다고 따로 살기까지 하더니 3년 전부터는 다시 살림에 합쳐서 살았습니다. 다행이라 해야 할지 제가 무언가 첨언할 자격은 안 되는 것 같네요. 형편이 늘 마땅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이 다 그랬어요. 어디 가든지 간에 다 고만고만하게 살았네요. 그리고 저희 셋째 아들은 의정부에 현재는 살고 있는데요. 일찍이 결혼하기 싫다고 말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더니 그런 말을 해서 저는 그저 군 생활에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을 겪었나 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런 생각을 품게 됐나 보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애초부터 진심이었나 봐요. 여자랑 오래 만나긴 했는데 통 결혼하겠다는 말이 없었어요. 나이 40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하길래 제가 하루는 작정하고 잔소리를 했더니 셋째가 대답하는 말에 저는 입이 자동으로 다물어졌습니다. 결혼? 엄마, 내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왜 없는지, 왜 안 하고 싶어 하는지 정말 몰라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엄마도 그래. 엄마, 결혼해서 나한테 좋은 모습 보여준 적 있다고 생각해? 내가 좋든 싫든 아버지 아들이고 핏줄이잖아. 나는 내가 혹시 결혼하면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가 될까봐 지레 겁이 먹어지던데. 너무 역겹잖아. 그런 가장이 되는 거. 그런데 엄마는 별 생각 안 드나 보다. 그리고 나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콩고물가루라도 내가 얻어먹을 수나 있어? 형편에 맞게 생각하고 살아야지. 대뜸 결혼하라 그러면 그걸로 다 해결이 돼? 엄마, 그거 무책임한 소리야. 죄인으로서 차마 할 말이 없더군요. 그 후로는 셋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참견 말고 냅뒀습니다. 결혼해서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으면서 주제넘게 자식한테 잔소리를 한 것 같아 침울했네요. 오래 사귄 여자랑 끝내 헤어지더니 새로 여자를 또 만나서 지금은 같이 살고 있어요. 결혼하는 거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네요. 동거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머리 아파서 그런 거 더 키묻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못나고 형편없이 살아온 저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폭삭 늙어버려서 수명이 거의 다 한 나무로 말라 죽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저에게 내린 물주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아주 촉촉하게 가뭄 가운데 맞이한 단비처럼 저의 마음을 적시는 목소리였어요. 트로트 가수 이명웅이었죠. 처음에는 이명웅이라는 청년이 존재한다는 것은 몰랐는데 하도 트로트 경연 프로가 TV 채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기에 유행한다는 것을 저도 한번 시청해 보았어요. 그때부터 이명웅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깊은 목소리에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잘 나갔던 기성 가수도 아니면서 도대체 어디서 저런 노련함이 나오는고. 볼수록 들을수록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노래 부르는 순간에서 나오는 그 처연한 표정. 자세는 바르고 고든데 무대를 휘어잡는 솜씨는 능청맞고도 구사였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배부르게 먹고 나올 때 계산대에서 마주하여 집어든 누룽지만 사탕과도 같았다고나 할까요? 어쩜 세상에 저런 인재가 다 있을까. 저는 어느 순간에고 상관없이 이명웅이 TV에 나오고 있으면 집중하게 되었어요. 보면 빠져들었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어요. 거참, 노래 불러 제끼는 건 왜 자꾸 일부러 찾아서 들어? 정신 사납지도 않어? 듣기에 좋기만 한데요. 하기는 정신이 빠져 있으니
정신이 사납고 말고 하고도 못 느끼는구만. 제대로 노망난 옆판내 같으니 통 쓸모가 없어. 제가 트로트 프로에 빠져들어 재방송마저 간절하게 시청했더니 어느새 남편의 비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래만 듣고 헬렐레 하는 꼬라지가 대가리가 빈 것 같다고 저를 두고 비웃는 소리에 울컥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남편을 향해 약간의 반항심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 대들 심산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명웅이 노래하는 것을 보고 나서부터 저란 사람의 생기, 활력 같은 것이 생겼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어요. 여타 트로트 가수들도 멋지고 다 좋았지만 이명웅은 남달랐습니다. 결국 우승까지 거머쥐는 걸 보고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디 이 기운이 존재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가 이명웅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완전히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스타가 되었어요. 역시나 사람들의 눈은 다 똑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연했죠. 그런 보석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눈이 부셔서 못 볼지언정 발견을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또한 사람이라면 응당 보석에 이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인기가 치솟는 게 마땅했어요. 드라마나 찾아볼 줄 알았던 저는 이명웅을 발견한 이후에 예능에도 재미를 붙였습니다. 이명웅이 트로트 가수들과 함께 예능에 늘 나왔는데 보면 어찌나 재밌는지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어요. 저는 트로트를 콧노래로 흐물거리는 사람이 되었죠. 제 일상에 활력소가 생긴 것이었어요. 언제 한번 저희 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트로트며 이명웅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열혈 팬임을 숨기고 너스레를 처음엔 떨어봤어요. 나도 이명웅이 누군지 발싹 잘 알지. 노래를 기깔나게 잘하고 생긴 것도 반듯하니 이물환지하더만. 엄마, 걔가 요즘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인기 최고 연예인이던데. 그런데 딸이 대뜸 그렇게 말해주니까 심장이 뛰고 이명웅이 자랑스럽고 내 손자도 아닌데 기특하고 신기하고 별 희한한 감정이 다 들었습니다. 광고에도 얼굴을 종종 비추니까 제가 TV 틀어놓는 맛이 아주 났죠. 제가 나중에 딸한테 솔직하게 이명웅 찾아보는 악으로 산다고 그랬더니 막 웃었어요. 그러더만 다음번에 저희 집 올 때 자기 딸이랑 같이 왔어요. 딸은 자식이 딸만 둘인데 큰 손녀는 취직을 했고 작은 손녀는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이날은 작은 손녀랑 같이 왔어요. 남편이 집 앞에 담배 피고 노가리 깔아간 사이 저희 셋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글쎄 저의 작은 손녀가 저한테 핸드폰 작동하는 것을 새로이 다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메모지에 순서도 크게 필기를 해주었고요. 그 덕분에 제가 유튜브를 제대로 알게 되어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전에야 핸드폰 안에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영 써먹을 생각조차 안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자의로 써먹을 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유튜브로 사연 듣는 것도 알게 됐고요. 아이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시간을 재미나고 유용하게 보낼 것들이 유튜브에는 널려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명웅 덕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해준 것이 없어 저는 애들한테 효도하란 소리, 효도 바란다는 소리 한 번도 입에서 뱉어본 적 없이 살아왔고 남편한테 내도록 시달리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바로 이명웅이란 가수의 존재는 저에게 조건 없이 기쁨만을 주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빠져들 수 있는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유튜브를 작동할 수 있게 된 저는 이제 이명웅의 소식을 저의 손으로 직접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더욱 놀라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니 세상에 앳된 얼굴의 어린 학생부터 허리 꼬부랑거리는 할머니까지 이명웅의 팬들이란 사람들은 그 연령대가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저는 거듭 놀라면서도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이것은 제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소속감 비슷한 것이었죠. 삶의 애환이 담긴 이명웅의 목소리에 삶의 위로를 받아간다는 어느 감상평을 발견한 날에는 제가 그만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바로 이런 느낌을 이명웅에게서 받고 있었으니까요. 아,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정말이지 가수 이명웅에게는 남들에게는 없는 듣는 사람에게 깊은 위로를 전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외모 번듯한 젊은 청년이 어쩌면 그리 호소력 짙은 감성을 낼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났건만 아직 장가를 안 들었고 만나는 여자까지 없다기에 놀라웠네요. 오메 신경이 쓰이면서 오지랖이 들었죠. 제발 날티에 풍기는 여자 말고 참하고 어여쁜 여자랑 만나 결혼 생활해야 할 텐데 참 걱정이 들었어요. 제가 이명웅의 모든 기치를 지켜보면서 매일 관심을 두자 남편이 그런 저를 두고 징그럽다며 욕을 했습니다. 또 웃기고 자빠졌네. 아, 그놈은 왜 자꾸 들여다보고 있어? 죽을 테니 할만 거 주제 젊은 놈한테 덤벼들어 뭐라고 해보려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당신. 나는 수수하게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니까. 어라? 아, 이게 어디서 또 할망구가 소리를 빽 내지르고 그래? 정신머리가 갈수록 완전 미쳐 돌아가는구만. 거의 치매야, 이거. 남편이 저를 비웃으며 모욕감을 주든 말든 슬슬 무시하고자 했어요. 무기력하고 아무런 호승심 따위 가져본 적 없이 인생을 살아왔던 저. 남편으로부터 무슨 말을 듣든지 간에 자포자기가 우선으로 앞섰던 제가 그렇게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남편이 두렵고 어렵고 눈치를 한껏 봐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지만은 않았죠. 왜냐하면 이명웅은 위대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인기인이었고 저는 그런 사람을 열렬하게 응원하는 팬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남편의 시덥지 않은 소리, 이젠 크게 중요하게 와닿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어떤 의견을 내어도 그건 개소리인 것이 남편이었으니까요. 이명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긴 자취를 찾으면 끝이 없어서 시간이 흐르는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명웅의 노래를 하나씩 찾아서 듣다가 노래 모음집을 알게 되어 그것을 틀어놓게 되었는데요. 어찌나 편한 발견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음집을 내도록 듣고 싶어서 계속 틀어놓았더니 남편이 오만 짜증을 다 내었어요. 어차피 저는 옷이며 짐 따위를 쌓아둔 작은 수납방에 들어앉아 그러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 소리가 새어나가면 얼마나 새어나간다고 남편이 못된 심보로 심술을 부리고 있던 겁니다. 방문을 발로 쾅 걷어차면서 당장 소리 안 죽여? 정신이 돌았나? 아, 하루 종일 노래나 듣고 앉았어? 그거 꺼버려!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에 저는 마음 편히 노래를 계속 틀어놓을 수도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어폰을 찾아다 귀에 꽂고 노래 모음집을 들었어요. 귓구멍 안으로 노래가 바로 꽂혀 들어오니 제 귀에다 대고 이명웅의 노래를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오래되어 낡은 임대 아파트의 작은 방 한 칸도 이명웅의 공연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침한 눈 비벼가면서 노래의 가사들도 자주 정독했어요. 굳이 노래를 안 틀고 가사만 봐도 제자의 시적인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죠. 이상하게 그 가사들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 글자 배우던 옛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새어머니 아래에서 배부르게 먹었던 것이라고는 눈칫밥뿐이었던 저의 옛날 그 모든 과거가 참으로 애잔하게 느껴졌고 공장 일을 다니고 나서야 맞춤법을 제대로 익혔던 저의 무지함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혼한 뒤로 이날 이때까지 나라는 사람이 개인으로 이뤄낸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그저 없는 형편에서 자식들이나 건강하게 키워낸 것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에 허무함 또한 느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렸는데 이제 젊음은 다 저물었고 죽을 날의 무서우리만치 가까워지며 살아가고 있는 늙은이일 뿐인데 왜 지금 와서야 청춘을 아쉬워하고 회고에 잠겨있는 것인가? 그것이 비통했어요. 비록 저의 육신은 노쇠하였으나 제 마음만은 이명웅 공연장으로 뛰어가 즐거이 노래를 감상하며 때로는 설레하고 때로는 구슬퍼하는 이팔 청춘의 관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오후날이었는데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오만 패악을 다 부렸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다 늙어 빠진 할망구야. 내 말 안 들려? 일어나 튀어나와서 밥 차리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하게 하는 거야? 방 안으로 쳐들어와 남편이 역성내는 곳에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버뜩 들었죠. 이어폰을 양 귓구멍에 끼고서는 이명웅 무대를 시청하고 있었던 저는 남편이 밥상 차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 이 무대까지만 보고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다가 깜빡하고 그대로 다음 무대, 또 다음 무대까지 연달아 보고만 것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짜증난 채로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얼른 못 들었더니 방 안으로 발을 쿵쿵거리며 난입했던 것이죠. 저도 몰입하며 무대를 시청하던 곳에 방해를 받아 짜증이 났으나 제대로 화가 난 남편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이어폰을 귓구멍에 빼어냈지요. 그래도 왠지 한마디는 쏘아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러게요. 그렇게 배가 고프거든 밥통에 밥 들어있으니까 그거 알아서 뻗어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름 남편의 눈을 째려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분노에 찬 남편의 눈빛을 보니 심장이 덜렁거리며 무섭기도 했지만 속으로 한편으로는 희열이 들기도 했네요.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들었구만. 완전 돌았네 이거. 그 이명웅이인가 하는 그놈 그거를 아주 목 빼고 쳐다보더니 정신머리가 마팅이가 가버렸네. 이젠 지 서방님 말기에 무슨 개똥마트 개똥이라 생각하곤 말대꾸를 나짓거리네. 왜요? 밥 있고 냉장고에 반찬 들었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따로 차리긴 뭘 차려? 그냥 손 있는 사람이 꺼내다가 밥상 만들어 먹으면 되겠구만. 뭐야 지금? 이 여편네야. 지금 나보고 냉장고 들어간 차가운 반찬이나 대충 꺼내서 차가운 밥이랑 쉐치우라 이거야 지금? 그 말이야?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어? 매번 거의 그렇게 먹는 셈인데 왜 오늘만 지금만 하필이면 이 난리예요? 아 참나 진짜 웃긴 사람이네. 뭐라고? 네, 긴 말 안 한다. 나 뚜껑 열리기 전에 얼렁 튀어가서 찌개라도 끓여내. 지금 당장. 오랜 세월 좋으나 싫으나 부대껴 산 사람으로서 남편의 눈깔이 돌아간 상태라는 것을 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앞에다 대고 여느 때처럼 굴복하기 싫다는 마음이 삐쭉 솟아난 거예요. 제가 마른 침 꿀꺽 한번 크게 삼키고 다시 남편에게 대꾸했어요. 이제 싫으니까 당신이 해요. 직접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유튜브 찾아보면 찌개 간단히 끓여내는 법이 다 나와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세상 사는 모습이 다 거기 들어있는데 왜 그런 거 보고 찾을 생각 못하냐고 대체 왜? 제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뱉고 말았더니 남편이 방구석에 두루마리 휴지 쌓아놓은 것을 갑자기 발로 퍽 차는 겁니다. 저한테 욕을 뱉으면서 그러기에 저는 또 무슨 정신이었는지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어요. 그래, 평생을 그리 살았는데 뭘 바라고 뭘 기대하겠어. 그러다 그냥 뒤지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한 채로 그냥 바보 천치인 채로 죽으시라고. 그게 내 한을 조금이나마 지우는 길이 될 테니까. 남편은 바로 발광했어요. 좁은 방 안에 손에 잡히고 발에 채이는 모든 것들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제 핸드폰을 어쩌기라도 할까봐 품 안에 숨긴 채로 떨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잠시 후 발광하는 것을 멈춘 남편이 무섭게 풀린 눈으로 저를 째려보면서 방문을 손짓했습니다. 나가서 밥 차리라는 신호였죠. 저는 종종걸음으로 남편을 스쳐 지나가 얼른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사다 놓은 두부가 먼저 눈에 들어와서 그걸 넣고 된장찌개를 끓여냈어요. 밥은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은 다른 식기들의 정갈하게 꺼내놓았고요.
다급하게 한 상 차려내고서는 큰 방에 들어가 앉아있는 남편을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남편을 지켜보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수저를 든 남편이 문득 그런 저를 발견하고는 눈을 치켜뜨는 겁니다. 분위기가 또 심상치 않기에 왜 저러나 싶어서 저도 보고 있는데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아니. 당신 갑자기 그게 무슨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서 이명훈이랑 살림 차리고 살든지 객사를 해버리든지 알아서 해. 내가 지금 나가면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집을 나가라는 건지. 내 말이 또 우습게 들린다 이거야?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 모가지 확 따버리기 전에 나가. 안 나가? 살기가 어려서는 소리를 지르기에 저는 무서워서 알겠다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얼른 방으로 들어가 겉옷을 챙겨 입고 손가방에다 지갑이랑 핸드폰 같은 걸 집어넣으려니까 제 신세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이렇게 끝까지 불쌍한 인생만 살다가 떠나려나 보다 싶어져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어요. 저 나가는데도 남편은 제 쪽은 쳐다도 안 보고 밥 한 술, 찌개 한 술 뜨고 있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저 찌개라도 끓여주지 말고 집을 나갈 것을 괜히 더욱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있으면 정말 사달날 할 것 같아서 별 수 없이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심정이 막막하여서 잠시 고민하다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니? 내가 다름이 아니라 집을 나와서 말이야. 네 아버지한테 이번엔 정말로 쫓겨난 것 같다. 제가 머뭇거리면서 말하니까 딸이 단박에 난리가 났어요. 저보고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전화가 끊겼죠. 그리고 몇 분 안 되어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작은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아파트 앞에 정류장 아시죠? 정문 나가서 오른쪽에 있는 그거요. 할머니 시장 갔을 때 버스 타는 곳. 정류장? 당연히 알지. 길 안 건너서는 정류장이 거기 하나뿐인걸. 그런데 거기는 왜? 정류장에는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서 앉아 계세요. 기다리시면 10분 안에 택시 올 거예요. 그거 제가 부른 거니까 타시면 돼요. 아셨죠? 작은 손녀가 저를 위해 택시 수단을 떠올려준 모양이었어요. 제가 고맙다고 알겠다고 했는데 우리 손녀는 또 불안하다면서 그냥 택시 탈 때까지 전화 끊지 말고 있자고 해주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만일 전화를 끊고 저 혼자 멀거니 앉아 택시를 기다렸다면 오만 잡생각으로 서글퍼졌을 테니까요. 작은 손녀의 말대로 곧 택시가 와서 빵빵거리며 저를 아는 채 하였고 저는 그 택시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눈가를 온통 적시고 있으니까 저를 돌아보던 택시기사님이 놀라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아무 말 않고 작은 손녀가 핸드폰을 기사님한테 넘겨달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특한 작은 손녀가 기사님에게 행선지 설명을 잘 해주었나 봐요. 도착해보니 딸의 집이었는데 코앞까지 택시가 아주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딸이랑 작은 손녀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딸이 사는 곳을 와보게 되었는데 이런 식이 돼서 어찌나 면목이 없던지요. 부끄럽게 짝이 없었죠. 따뜻한 집 안에 들어가니 긴장이 조금 풀리면서 동시에 입에서 말이 술술 나갔습니다. 저는 이게 다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 말을 듣자 바로 딸이 화를 냈어요. 엄마, 미친 거야? 대체 엄마가 왜 잘못인데? 뭘 잘못했는데? 적적해서 노래 좀 듣고 재미나게 공연 찾아보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이라고 할 정도냐고. 엄마도 정신 차려. 하나도 잘못한 거 없으면서 비빌대는 거 우리도 정말 지겨우니까. 아니 나는
내가 애초에 안 그랬으면 일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 그러지. 원래 그런 인간인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기어올랐으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네. 그만해, 그만. 차라리 잘 됐어. 엄마, 이참에 아버지랑은 어떻게든 정리하셔. 언제까지 그러고 사실 거야? 다 늙어서 그러면 주책이지 뭐. 아유, 그냥 두어라. 내 주제에 펼 수 있겠니? 그 소리 20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어. 그리고 지금 또 듣는 거야. 그러면 다음은 뭐야? 엄마 팔순 때 또 그 말씀 하시게. 얼마나 더 사실 주려고 그렇게 속단을 하냐고. 남은 인생 단 1년이라도 후련하게 사시고픈 그런 생각은 안 되셔, 엄마? 딸의 일리 넘치는 말을 듣다 보니 자연스레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 아무런 구속이나 방해도 없이 저 혼자 온전하게 누리는 일상에 대한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가수 좀 좋아하고 노래 좀 듣겠다는데 그것조차 이해받을 수 없다면 이게 무슨 비참한 생활인가 싶어졌어요. 평생 쭈글대면서 살아왔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기는 저도 솔직하게 싫었습니다. 오죽하면 저와 대면대면한 사위도 저보고 이제 두 분 그만 같이 사시라면서 그런 말을 먼저 해주더라고요. 고맙게도 손녀들이 방을 같이 쓰겠다고 하여서 저는 작은 손녀방에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영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하였어요. 다음 날에는 딸한테서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첫째가 연락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그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나의 자실대로 자셨는데 자식들 속상하게 이게 또 무슨 일이냐고요. 저도 더 이상 아버지 마님 자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방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마음 곧게 잡수세요. 자식들한테 아픈 기억 하나 더 심어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도 이젠 마음 달리 잡수시고 정신 차리시라고요. 장남 아니랄까봐 단호하기도 말았는데 제가 속으로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국민학생 때부터 지 아버지의 안 좋은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솔주정은 기본이고 그 소뚜껑 같은 손으로 그 작은 아이들을 칠 수 있었다니 천하의 냉혈한이 따로 없었죠. 동생들을 위해 항상 대신 나서주었습니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제 어머니를 대신해서 동생들을 지켜주었고 숙제를 봐주는 것도 교우 간의 관계를 물어주는 것도 모두 장남인 첫째의 몫이었어요. 추운 겨울날 지랄 발광을 떠는 무서운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몸을 덜덜 떨며 소주를 구하러 집 문을 나섰던 첫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많은 것을 묵고하며 버텨냈던 첫째는 동생들을 위해 희생하며 지내왔는데 그것에 염증을 느꼈나 봐요. 호련히 지방에 내려가서 살았고 이빨 빠진 호란이가 된 제 아버지를 증오하였으며 멍청한 제 어머니에게는 동정을 표했었죠. 저희 첫째 생각만 하면 미안함과 죄책감이 앞서서 다른 생각들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들이 저 한갑대의 사건 이후 왕래가 거의 흐렸다가 최고로 단호하게 작정하고 말을 해오니까 저도 그러마 하고 따르겠다며 수긍을 하였죠.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저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논안에서 며칠만 더 있든지 하고 그 다음엔 내 집으로 와. 나 여자친구는 어차피 근처 살아서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내 집에서 굳이 안 지내도 되거든. 당 남고 엄마 먹여 살릴 생활비 정도야 내가 충분히 버니까 걱정할 것도 없어. 여기 와서 낯선 동네인데 심심해할까봐 그거 하나만 걱정이지. 엄마, 아무튼 여차하면 바로 여기 오면 되니까 논안에 오래 안 있어도 돼. 알았지? 저한테 바로 손을 내밀어 준 것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랍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무엇라고 자세하게 답변도 못하고 그저 알겠다고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속에 굴렸는지 막내가 몇 시간 후에 또 연락이 와서는 자기 수중에 돈 여유로우니까 걱정 말고 오라면서
또 강조를 해주었어요. 저는 이제껏 애들이 십시일반 모아 매달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어째 이런 갸륵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둔했던 저는 자식들을 바라보는 눈마저 흐려진 채로 살아왔었나 봐요. 정말 볼품없죠? 동생들 사정이 안 좋다면 바로 모시러 갈 테니까 말씀만 하시라고. 우리 집은 다 준비되어 있다고 첫째도 그런 말을 해주는데 제가 정말 들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착하기 이를 데 없는 손녀들. 집도 크지 않건만 갑자기 하루아침에 들이닥친 외할머니의 존재가 불편하지도 않은지 늘상 웃음을 짓고 있어요. TV에서 이명웅 나온 거 찾는 법도 알려주면서 저를 아주 재미나게 만들어주려고 애도 쓰고요. 누가 이렇게 예쁜 이들을 키워낸 것인지 옛날에 부부간의 불화를 그렇게나 겪었으면서 자식 교육은 기똥차게 잘해낸 저희 딸이 대견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와 계시니까 그 집에 지원 끊기는 거 알지? 이제 아버지란 사람한테 가는 돈은 없어. 지금까지 우리 남매도 다 엄마 위해서 엄마만 보고 용돈 낮춰서 보내드렸던 거야. 우리 지금 다 작정했어. 그 노인네 굶어 죽든지 말든지. 어차피 곧 뵙게 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여드려야지. 절대 안 봐줄 거야. 이건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남매가 평생 기다려온 정면 쓴 거라고. 이런 기회가 마련된 김에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복수열전 통쾌하게 해버려야겠어. 저에게 말하는 딸의 눈빛이 전에 없이 의욕으로 빛이 나더라고요. 나이 지긋하게 들어선 이명웅에게 빠지는 바람에 맹호승심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또 남편한테 제대로 소박맞고 쫓겨나서는 하나같이 전부 제 편을 들어주는 자식들의 진심을 이제야 오롯이 마주하게 되었으니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서야 제가 저의 못남과 늙음을 핑계삼아 무력하게 숨지 않고 변화를 맞이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았다면 고민하다가 집구석으로 기어 들어갔을 것만 같은데요. 지금은 남편이 핸드폰 불나게 연락해오는 걸 보면 그저 깔깔 웃음이 나옵니다. 고작 이런 변화 한 번에도 인생이 신명나게 느껴지는데 진작 이렇게 살 것을? 아쉽다가도 딸의 말 맞다나 이제라도 마음을 고쳐먹게 된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남은 날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새 남매가 지금 똘똘 뭉쳐서 어린 시절 때 마냥 우애를 발휘하고 있어요. 옛날과는 다른 점이라면 아버지에게 맞설 능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저를 위해 그 능력 쓰겠다는 자식들에게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